삼성전자 주가는 분기 영업이익률을 항상 선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분기 영업이익률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 뭐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아마. 코스피 얘기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력적인 단계가 올해 상반기 중에 있었고,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수익성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뭐 실적 쇼크가 있었고 D램 계속 장사 안 된다, 가격을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안 좋게 나오는데, 이런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참 계륵같죠. 그러니까 뭐 자타 공인하는 한국 최고 의 기업이고, 여전히 뭐 영업이익률이 최근 분기만 해도 뭐 20% 육박하고, 올해도 뭐 4, 50조 원의 이익을 낼 테니까 대단한 회사인데, 이제 주가가 이제 너무 무겁고 이제 그런 면이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분기 영업이익률을 항상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이클에 2017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아니면 2020년 이럴 때는 6개월에서 분기 영업이익률의 정점 내지 저점을 6에서 12개월 선행했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 피크 작년에 이제 핀 거 보면 거의 뭐 1년을 선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행인 것은 마이크론도 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를 안 좋게 줬지만,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의 뭐 D램 메모리 시장의 뭐 한 7, 80% 이상을 차지하는 빅3 플레이어들이 그 설비 투자를 지금 다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가 이제 둔화가 급격하게, 뭐 컴퓨터, 핸드폰,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서버 이런 것도 조금 위축되는, 재고가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수요의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또 지나가면 해소가 될 거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금년 상반기에 그 분기 영업이익률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 뭐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아마. 그래서 바닥이 과거보다는 길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왜냐면 업체들이, 공급업체들이 항상 그 자율적으로 그 캐파 설비 투자를 그 감축을 하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뭐 중순쯤, 내년 중순쯤 영업이익률이, 분기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그것을 아마 6에서 12개월은 선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미 6만 원 미치면 바닥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도 없고, 저는 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일찍 사신 분들은 이익이 좀 낮겠지만, 뭐 물려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D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재고가 쌓인다는 나쁜 뉴스가 나와도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국면이고, 이것이 계속 1, 2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경기 민감 시클리컬한 산업은 부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또 지나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7월부터 순매수를 조금씩 하잖아요. 매수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근데 한국에 이제 좋은 성장주, 대형주들이 진짜 없다. 그래서 이제 매력을, 개별 종목단에서 매력을 못 느끼지만 시장 전체로는 퍼가 8배, 9배니까 야, 이게 뭐 이 정도면 리스크 거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시점에 조금 순매수 강도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살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갭업을 할 가능성도 하반기에 좀 있다고 보입니다. 연초부터 얘기 나왔던 게, 어쨌든 외국인이 코스피 한국 주식을 워낙 또 순매도를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계속 못 오르는 이유가 결국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좀 순매수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왜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떤 점에서 한국 주식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하게 되는지, 뭐 외국 기관의 한번 입장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12, 3조 원인가 이제 국내 주식을 2022년에 팔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국인들이 작년도 팔고 재작년에도 팔고, 그래서 야, 왜 한국만 파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이머징 마켓 전체를 판 것으로 보고 굳이 한국을 판 거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시아에서 이제 외국인이 주식 순매도한 거에 상당 부분이 한국이었는데 올해는 한 60조 원을 팔았나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하고 인도를 훨씬 많이 팔았습니다. 인도는 주가가 좀 좋았으니까. 그리고 대만은 이제 뭐 미중 관계 좀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만을 좀 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SMC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판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매도 강대는 오히려 약해진 것이고, 그것이 7월 들어서는 이제 순매수도 좀 전환이 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뭐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국을 이렇게 너무 나쁘게 보지도 않고, 이미 언더웨이트를 너무 많이 한국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더 팔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을 벤치마크하는 주식이 한국을 뭐 제로로 갈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이미 많이 줄여놔서 팔 물량을 다 팔아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미국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은 미국이 인플레가 더 악화가 돼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 이머징 마켓에서부터 자본 이탈이 계속 많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난 그런 양상을 우리가 7월부터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본 시장의 유출이 많이 이제 끝나간다. 그리고 이것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강도가 어느 순간에 세지고, 그때가 되면 삼성전자가 뭐 투자가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회사고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는데 큰 이론을 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 갖고 있는 데들도 많은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그동안 좋게 봤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떨어지고 그런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닌가. 특히 이제 카카오는 거버넌스 문제가 좀 심각했고 뭐 그것이 개선된 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강도가 세지면 여전히 반도체 중심이 매력이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뭐 될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는 반등에 그러면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래서 한국이 MSCI 기준 선진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대한민국 특성상 가능한 건지, 5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정권에서도 갑자기 정권 말기에 홍남기 부총리인가요? 그분이 갑자기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얼만큼 우리나라 경제팀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진짜 부족한지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갑자기 뭐 6개월 프로젝트 한다고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것도 MSCI가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라 MSCI 고객인 세계의 큰 펀드들, 뮤추얼 펀드들이 뭐 블랙록,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이런 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갖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지수의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저는 코미디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권에서는 또 국내에서 이제 일부 개인 투자가들의 압력으로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뭐 좀 더 기획 조사 아니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 수단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인도네시아 빼놓고 이걸 지금 규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친 종목이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을 장기간 했다는 증거는 학문적으로도 아니면 실증적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후퇴한 것이 안타깝고, 아마 이번 정권에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우리가 어차피 또 외환도 지금 뭐 개방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외환도 약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외환 규제도 여전히 많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은 원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서 외환하고 공매도 관련된 기본 규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 당연히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프로젝트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우리는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거를 우리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또 올해 상반기 또 힘든 주식시장을 겪으셨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것은 뭐 금년 그 상반기가 이제 국내 주식 많이 들고 있는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이제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미국 시장에 처음 참여한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종목도 50% 하락하고 아마존도 40~50% 하락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리비안 루시드 같은 건 70~80% 이상씩 하락을 했으니까 그게 그만큼 증시라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길게 생각하고 좋은 기업을 펀디멘털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투자를 하면 그 리스크는 점차 줄어들고 내가 이렇게 고민을 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뭐 매경같이 이제 좋은 언론에 좋은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해석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투자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분석 말씀 들어보았고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다음에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도 한번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